생활고는 둘째치고 가족 간의 사이가 좀 멀어지더라고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정말 선고가 된다고 하면 이후에 벌어질 끔찍한 일들이 많을 거라고 하는데 빠른 시간에 전기차를 3종에서 5종까지도 낼 수 있는 우리 국내 사정을 아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으심이 많죠. 자기들이 했던 약속 그것만 지키면 돼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을 생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효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유루입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제작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 드라마의 흥행을 넘어 이른바 K 콘텐츠의 성공 비결 이런 분석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스트레이트는 조금 다른 곳에 주목을 했습니다. 바로 쌍용차 얘기입니다. 이동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주인공 성기훈, 이분이 자동차 공장 해고 노동자로 묘사됐잖아요. 네. 이거랑 관련된 얘기입니까? 네, 드라마 속 성기훈이 다녔던 회사 이름이 드래곤 모터스입니다. 회사 이름부터 쌍용차를 연상시키죠. 그래서 오늘은 현실 속 성기훈들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2009년이었죠. 대량 해고와 파업이 벌어졌던 게 그 이후에도 이 해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네, 쌍용차가 중국 상하이차에 인수된 뒤 벌어진 일들이었는데요. 이후 인도 회사를 거쳐 10년이 흐른 지금 쌍용차의 주인이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먼저 바람잘 날 없었던 쌍용차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해봤습니다. 쌍용 자동차, 국내 유일의 SUV 전문 완성차 회사입니다. 85만 제곱킬로미터 크기 평택 공장에서 코란도와 렉스턴, 티볼리 등 쌍용차의 대표 SUV 차량을 만들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연간 생산 능력은 25만 대 수준. 그마저도 최근 3년 동안 평균 생산량은 이에 절반 수준인 12만 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쌍용차 임직원은 5,000명. 여기에 1, 2차 협력업체 직원까지 합하면 쌍용차 하나에 20만 노동자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쌍용차는 한 해 3조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내리 4년째 적자를 기록 중이고 그 폭도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1954년 6.25 전쟁 직후 세워진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군이 남기고 간 폐차 엔진에 드럼통을 넓게 편 차체를 얹어 만든 버스가 이 회사의 첫 차였습니다. 하동환 제작소는 곧 국내 버스 시장을 장악했고 1960년대엔 동남아에 버스도 수출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포니보다도 10년이나 앞선 한국 최초의 자동차 수출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국산 버스가 월남으로 수출돼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됐습니다. 1986년 쌍용그룹의 인수를 계기로 쌍용차는 크게 도약합니다. 당시 코란도와 무쏘 시리즈가 잇따라 시장에서 성공하면서 쌍용차는 SUV 명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90년대 후반에는 대형 세단 차량까지 출시하며 종합 완성차 업체로 비상을 꿈꿨습니다. 쌍용이 벤츠와 함께 최고급 승용차 시대를 엽니다. Chairman. 그러나 화려한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차 개발을 위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한 데다 자동차 시장의 경쟁까지 심해지면서 쌍용차가 진 빚은 3조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1997년 IMF 사태가 터지자 쌍용차에서 시작된 부실은 재계서열 5위인 쌍용그룹 전체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소득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 해서 고급차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최연매를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투자는 많이 했는데 또 우리 외환위기라는 게 닥치다 보니까 자동차 수요가 급감했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간 거죠. 결국 1998년 쌍용그룹은 쌍용차를 재계서열 2위였던 대우그룹에 매각합니다. 그러나 문어발 확장에 나섰던 대우그룹은 IMF 경제위기 국면을 넘기지 못하고 인수 1년 만인 1999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쌍용차는 이때 대우에서 분리 독립해
채권단 주도하에 독자 경영에 들어갑니다. 공교롭게도 쌍용차의 황금기는 이때 찾아왔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내리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2002년 영업이익 3,180억 원은 아직도 깨지지 않은 최대 흑자 기록입니다. 이제 좀 해볼 만하다 싶었을 때 쌍용차는 중국 상하이차에 전격 인수됩니다. 상하이차 아래서 쌍용차는 새 SUV 차량들을 잇따라 출시했지만 혹평을 받으며 흥행에 참패합니다. 거듭된 실패로 쌍용차는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상하이차는 쌍용차에 어떤 투자나 금융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으로 쌍용차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데에만 혈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에서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쌍용차를 살릴 생각이 없었던 상하이차는 법원에 쌍용차의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 즉시 전체 노동자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벌인 해고 반대 파업은 7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77일째 극한 대립을 계속해온 쌍용차 노사가 오늘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 쌍용차의 주인이 다시 한번 바뀝니다. 이번 주인은 인도 자동차 회사 마힌드라. We need to bring SsangYong back to its glory. We believe it's a very strong brand that requires some investment. 쌍용차는 2015년 소형 SUV 티볼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2016년엔 흑자 전환까지 이뤄냅니다. 판매 호조를 디딤돌 삼아 2009년 당시 해고된 노동자들의 단계적 복직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티볼리의 인기가 사그라들면서 쌍용차는 다시 적자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여기에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쌍용차의 젖줄과도 같던 내수 판매가 크게 꺾였습니다. 마힌드라는 2,300억 원을 투자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관리 1년 만인 지난달 쌍용차 인수 최종 후보로 국내 전기버스 제조사인 에디슨 모터스가 선정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를 전기차 회사로 탈바꿈시켜 10년 안에 테슬라를 뛰어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가능한 일일까? 스트레이트는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권 회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강 회장은 쌍용차의 경영 위기는 내연기관에 매몰된 전략의 실패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쌍용차와 에디슨 모터스 양사의 기술을 결합해 1년 안에 전기차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쌍용차에는 자동차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들 그대로 활용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에디슨 모터스의 스마트 플랫폼을 적용하면 빠른 시간에 내년에도 전기차를 3종에서 5종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를 결심한 겁니다. 이를 위한 자금 확보 계획도 마련돼 있다며 과거 인수자들처럼 무턱대고 정부에 손을 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스톤 P나 KCGI 등에서도 한 4천억 원 정도를 모아서 저희 힘으로 한 8천억을 모으겠다는 얘기고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되면 인수가 완료될 텐데 그러면 쌍용 자동차의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한 7, 8천억 정도는 충분히 담보대출을 낼 수 있다. 특히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생산직 사원들은 50%씩 돌아가기 쉽니다. 또 관리직 사원들도 30%씩 돌아가면서 쉬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조조정을 거의 한 40% 이상을 구조조정을 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3년 동안 구조조정하지 않겠다고 고용 승계하겠다고 저희 써냈습니다. 67년 동안 주인이 5번이나 바뀐 쌍용차, 참 파란만장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네,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쌍용차도 휘청였고 결국 주인도 바뀌었습니다. 쌍용차를 가져갔던 재벌 2곳은 그룹이 아예 해체됐고
외국인 주인들은 발을 담갔다가 결국 뺐고요. 네, 결국 주인이 이렇게 자주 바뀌게 되면 노동자의 삶이 출렁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네, 특히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정리해고 사태로 커다란 고통을 겪었는데요. 이들의 삶은 최근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를 통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이후 12년간 실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들어봤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생의 막다른 길에 내몰린 사람들이 1등 상금 456억 원을 타기 위해 목숨을 건 게임에 참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인공 성기훈은 16년 차 해고 노동자. 자동차 회사에 다니며 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참여했다 동료를 잃고 해고된 뒤에는 삶의 밑바닥을 전전합니다. 연출자 황동혁 감독은 평범한 중산층이 해고와 뒤이은 실패로 가장 밑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기훈의 캐릭터를 쌍용차 해고 노동자로부터 따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 성기훈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삶은 어땠을까? 2009년 쌍용차에서 해고됐던 김성국, 이민영 씨. 77일간의 해고 반대 투쟁이 끝난 뒤 이들은 실직자가 돼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쌍용차 해고자라는 딱지가 붙은 탓에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인이 회사를 중소기업 들어가서 일 좀 해라. 연봉이 이 정도 나오니. 그래서 들어갔는데 한 3일 일하니까 인사과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서 하는 얘기가 아저씨 쌍용차 다니셨죠? 그렇다고 아저씨 여기 왜 왔냐고. 아저씨 쌍용차에 있으면 여기 안 와야지. 아저씨 여기.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 전날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밤에 내일 한번 만나 봅시다. 그래가지고 면접 한번 봅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유를 갖다가 물어보니까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직과 기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며 전국을 돌았습니다. 평택에서는 일이 잘 안 잡히니까 이제 좀 더 외지 쪽으로 가가지고 구미 가서 처음에 일을 하다가 이제 각지를 돌았죠. 창원, 뭐 이제 대구, 그다음에 전주 숙소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만나는 시간이 이제 거의 없었죠.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쌍용차 노사가 해고자들을 단계적으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복직 순서는 회사 여건을 봐가며 노사 합의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일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들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평택 안성 홈프레스에서 근무를 몇 달 했거든요. 여러 명 그만 우리 직원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쟤는 그래도 살아서 들어가구나. 나도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올 것만 같았던 복직의 순간. 하지만 한 해, 두 해 계속 미뤄졌습니다. 돌아간 이와 남겨진 이 사이에 놓인 시간이 갈수록 길어졌습니다. 끈끈했던 동료들은 어느새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비난해. 야, 너는 들어가서 뭐 했냐? 뭐 늦게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왜 우리를 늦게 들어오게끔 만들었냐? 또 협의를 잘해가지고 그냥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왜 더 안 했냐? 왜 줄을 세웠냐? 단계적 복직 합의 이후 다시 3년이 흐른 2018년 9월. 정부와 노사가 사회적 대타협이란 이름으로 쌍용차 해고 노동자 119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희망이 솟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좀 절망이었지만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희망이. 이제는 진짜 들어갔으니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그 전에 그 회사에서 회사 들어올 사람들 서류를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받으니 이제는 거의 한 50%를 넘었구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회사를 들어갈 수 있겠구나.
대량 해고 사태 9년 3개월 만에 이뤄진 전원 복직 합의. 그러나 그 긴 시간을 버텨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김주중 씨. 김 씨 역시 해고 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가며 집안에 돈을 보탰습니다. 생활고는 둘째치고 일단은 가족 간의 사이가 좀 멀어지더라고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거의 뭐 이혼 직전까지 몇 번 갔었고 그랬던 거예요. 애들한테는 너무 아예 신경 쓸 여력도 없었고 아주 뭐 이사 조그만 집 아주 오래된 집 이런 데만 뭐 전전긍긍 옮겨 다닌다 보니까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이런 삶의 연속이었죠. 이제는 홀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내는 남편이 단 한 번도 복직의 꿈을 버린 적이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가장으로서 진짜 다 진짜 막노동도 하고 친구 여기 벽돌공장 다니다가 또 사고도 당하고 벽돌공장 다닐 때는 진짜 일 갔다 오면 다 시멘으로 다 먼지 구덩이 다 씌워서 본인도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빨리 어떻게든 거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아마 하루에도 몇십 번 했을 거예요. 거기 진짜 회사 빨리. 하루아침에 직장이 없어진 김 씨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다시 김 씨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자기도 노력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좀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돈도 좀 빌려서 생활을 하는데 그 이자가 세잖아요.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갚아도 끝도 없고. 김 씨가 삶을 등지기 전 아내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빚만 남기고가 미안하다는 말부터 쓸 만큼 생활고는 김 씨의 삶을 내내 짓눌렀습니다. 다들 아마 해고된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마. 아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들고 해죠. 술 먹으면 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숨진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은 모두 30명에 달합니다.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질 때쯤 느닷없이 전해지는 비보에 쌍용차 동료들의 마음도 미어집니다. 불균형한테는 미안하죠.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외지 있다 보니까 진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추정이 어떻게 아직까지 그거는 거의 다 끝났다 좀만 참자라고 하는 그 시기에 또 내가 또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는 그게 더 기억이 나는 거죠. 김성국, 이민영 씨를 포함한 마지막 해고 노동자 46명의 복직은 2018년 사회적 합의 이후로도 2년이 흐른 2020년 5월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해고 1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일터.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복직 직후 모든 직원의 임금은 20% 삭감됐고 직원들 절반은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이대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진위를 알 수 없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며 또 한 번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회사가 안 좋으니까 들어가자마자 또 집에 가라는 거 아니나. 해고가 아니라 다른 거 안 떠넘겼죠, 머리에서. 1년도 안 됐는데 또 집에 가라는 거 아니나. 심적인 부담이 제 웃고는 겉으로는 웃지만 그게 또 솔직히 와 우리가 이 회생 절차를 또 밟고 하니까 참 안 떠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또 이게 자꾸 이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거 겪었었는데 겪고 나서 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고. 법정 관리 1년 만인 지난달 쌍용차의 최종 인수 후보로 국내 업체인 에디슨 모터스가 선정됐습니다. 쌍용차의 부침을 온몸으로 맞아온 해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야 했던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던 외국 자본들은 바지 사장 안 쳐서 여러 가지 경영하다 보니까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국내에 있는 업체가 와서 경영을 하다 보면은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우리 국내 사정을 아니까 거기에 좀 맞춰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 심리는 좀 많이 있죠. 날벼락 같았던 정리해고를 겪고 10년의 기다림 끝에 꿈에 그리던 회사로 돌아왔지만 회사는 또다시 위기다. 참 드라마보다 더하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쌍용차 전원 복직이라는 뉴스를 듣고 이제는 정말 다 해결됐구나 싶었는데 현실은 여전히 첩첩산중이군요. 네. 그런데 이들을 짓누르는 현재 진행형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도 뭐가 더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지난 2009년 정리해고 사태로 인한 파업 뒤 쌍용차 노동자들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당했는데요. 최종 판결에서 패소하면 이들이 갚아야 할 돈 100억 원이 넘습니다. 2009년 8월 5일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이날 경찰은 쌍용차 노조원의 마지막 보루였던 옥상 점거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기중기에 실려 건물 위로 접근하는 시위 진압용 컨테이너.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최루액과 물이 노동자들의 접근을 막는 사이 방패와 진압봉, 다목적 발사기로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한꺼번에 옥상으로 뛰어듭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하던 노조원들은 이내 밀려 도망칩니다. 붙잡힌 노조원들은 경찰의 방패에 사정없이 찍힙니다. 이미 실신한 듯 엎드려 꼼짝 못하는 노조원에게도 끊임없이 방패가 내리꽂힙니다. 세 군데에서 특공대들이 내려오는 바람에 조합원이 순식간에 몰려든 거죠. 우왕좌왕 헤매서 밑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고요. 이날 강제해산 작전을 계기로 77일간 이어졌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옥새 파업은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경찰은 파업이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파업을 중단하면 노동자들을 선처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비록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일까지 자진 이탈하면은 최대한 선처를 하겠다. 그러나 8월 6일 파업이 완전히 끝나자 그 말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경찰은 물론이고 사측 직원들까지 그 생명과 신체 안전까지 위협한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밝혀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2009년 10월 무자비한 진압작전을 벌였던 경찰은 파업 종료 2달 만에 쌍용차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업 당시 노조원들의 공격으로 헬기와 크레인 등의 장비가 부서지고 경찰들이 부상을 당했다며 17억 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쌍용차 사측이 파업 중 공장 파손과 조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의 책임을 물어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과 2016년 진행된 1, 2심에서 법원은 잇따라 경찰과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쌍용차 파업은 정당성을 잃은 불법 폭력 파업이라는 겁니다. 판결로 쌍용차 노조가 경찰과 회사에 배상해야 하는 돈은 각각 11억 원과 33억 원. 만약 대법원에서 이대로 배상 판결이 날 경우 물어야 할 돈은 이자까지 100억 원이 넘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현금으로 만져보기 어려운 돈이잖아요. 저희가 만져볼 수도 또 볼 수도 없는 돈이거든요. 정말 그렇게 선고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많을 거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을 좀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2018년 반전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용산 참사, 쌍용차 파업 등 과거 경찰권 남용과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든 경찰청장 직속 기구로 2017년 발족됐습니다. 1년 조사 끝에 나온 쌍용차 파업 사건 보고서.
먼저 조사위는 2009년 쌍용차 파업 진압을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강일학 경찰청장이 강제 진압을 반대하자 관할 지휘관인 조현호 경기경찰청장이 강 청장을 건너뛰고 직접 청와대에 연락해 진압 승인을 받았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또 노조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 최루액, 경찰 특공대 등 대테러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비난 댓글을 다는 50명 규모의 인터넷 댓글팀까지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파업 당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했다는 조사위의 결론. 조사위는 경찰에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관련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이 위법한 그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노동자들도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이 피해에 관해서는 노동자들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정황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여건이 있었고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고요. 민감용 경찰청장은 조사위 결과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과거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을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쌍용 자동차 관련 그 당시 상황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또 경찰의 대응에 있어서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러한 점 등을 양면을 다 살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법적 판단을 판결을 내려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위에 이어 국가인권위도 경찰의 손배 청구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을 냈지만 경찰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손배 소송 취하를 위해 국회가 나섰습니다. 국회는 지난 8월 여야 의원 142명 명의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같은 달 국회의원 117명이 이름을 올린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쌍용 자동차 사태로 인해 발생한 경찰 장비 파손 등과 관련하여 국가가 전국 금속노동조합 쌍용 자동차 지부 등에 대하여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결의안까지 통과됐지만 경찰은 이번에도 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사례로 만들어서 이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를 방지를 하겠다. 이것을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노동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아무래도 주장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거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공포거든요. 결의안과 별개로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소송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거액을 배상할 처지에 놓인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건넨 데서 이름을 따온 법안입니다. 노란봉투 법안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경찰 내부 조사에서도 2009년 당시 파업 진압이 너무 과했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했는데도 손해배상 소송은 취하하지 못하겠다.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116억 원이라는 돈을 노조와 조합원 103명이 나눠서 갚아야 합니다. 안 그래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에게 참 가혹한 일입니다. 결국 이 외국 기업들이 쌍용차를 인수해서 기술만 빼가고 이른바 먹튀를 한 게 근본 원인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쌍용차 문제는 해외 매각을 주도한 정부 그리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이 외국 자본에 대한 검증도 못했고 기술 유출도 눈뜨고 구경만 한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번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또 한 번 키를 쥐게 됐습니다. 2004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5,900억 원의 쌍용차를 인수했습니다. 상하이차는 쌍용차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고 연간 30만 대 규모의 설비를 갖추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우려했던 기술 유출만 현실화됐습니다. 상하이차 인수 이듬해인 2005년 쌍용차가 출시한 중형 SUV 카이런. 드라이빙 성능을 승용차처럼 부드럽게 했고 거기에 이제 SUV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2011년 상하이차는 이 차의 이름만 로위로 바꿔 중국에 출시합니다. 통상 신차 개발에 드는 돈은 약 3천억 원. 그러나 상하이차가 쌍용차에 지급한 돈은 기술 이전료 240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독일 벤츠사와 합작 엔진으로 유명한 고급 승용차 체어맨의 기술은 100억 원에, 또 코란도 C의 기술은 620억 원에. 쌍용차가 막대한 개발비를 들인 차량 3종의 기술이 불과 1,000억 원의 상하이차로 넘어간 겁니다. 아직 생산도 안 되는 차량의 도면과 생산 기술 그리고 부품 산업에 대한 부품원까지 모든 전반의 양산 기술까지를 현지 또 도면과 우리 현지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전수해 가는 것들을 우리는 좀 확인했고. 심지어 국가 핵심 기술인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 일부가 상하이차로 넘어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기술 유출엔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책임이 큽니다. 매각 당시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핵심 기술을 이전할 경우 산업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특약을 맺었지만 산업은행은 1년 반 뒤인 2006년 7월 이 특약을 풀어줬고 이후 상하이차는 마음껏 기술을 가져갔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몇몇 연구진들을 기소했지만 그땐 이미 쌍용차를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상하이차가 국내를 떠난 뒤였습니다. 덕분에 자체 차량 생산 능력이 없었던 상하이차는 쌍용차의 기술을 발판으로 중국 3대 자동차 회사로 급성장했습니다.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미국, 일본, 프랑스, 이런 한국같이 해서 한 대강 7개 나라였는데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한 다음에 불과 4년 만에 완성차 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되었죠. 2010년 쌍용차를 인수한 마힌드라도 상하이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힌드라 역시 인수 시작된 두둑한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I want to re-emphasize that we have more than $500 million in cash, so we are more than capable of our own resources.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이번에도 외국 자본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쌍용차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인수자금 5천억 원 외에 이후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투자한 돈은 10년간 1,300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상하이차 때와 같은 기술 유출 의혹도 일었습니다. 2015년 쌍용차가 출시해 시장에 선풍적인 인기를 끈 소형 SUV 티볼리. 마힌드라는 2019년 3월 티볼리의 차체, 즉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가 인도 현지에서 XUV 300이란 이름으로 출시했습니다. 출시 첫 해에만 4만 대를 팔 만큼 마힌드라의 인기 차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가로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지급한 돈은 기술 이전료 550억 원이 전부입니다. 마힌드라가 인도에서 팔고 있는 차량의 20%가 티볼리예요. 20만 대 파는데 4만 대가 티볼리입니다. 인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과정에 마힌드라가 살 수 있게 해준 제품이 있다면 사실 티볼리라고 볼 수 있죠. 그 정도의 제품이고 아마 그 2년 넘게 팔았으니까 현재 아마 그 매출액만 1조 원 이상 시연을 해준 이 차량으로 보이는데 이걸 단순히 이제 550억으로 끝을 낸 거죠. 마힌드라는 경영 위기가 가속화된 2020년 2,30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던 말을 뒤집고 쌍용차 매각에 나섰습니다. We continue to stay firm with the view that we're not going to invest anymore. SsangYong is looking at a potential investor. 쌍용차를 매각할 때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
무쟁의 약속 등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지만 돌아온 건 외국 자본의 먹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쌍용차는 결국 17년 만에 다시 국내 기업에게 인수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력과 회생 계획에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자금으로 3,100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의 부채만 7천억 원. 여기에 전기차 등 신차 개발에 투입될 자금까지 고려하면 당장 1조 6천억 원가량의 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에디슨 모터스는 우선 쌍용차 공장 부지를 담보로 산업은행에 8천억 원의 대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부정적입니다. 사업성이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쌍용차를 전기차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에디슨 모터스의 계획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금과 인력 투자는 물론 부품 조달에서 공장 설비까지 모두 뜯어 고쳐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정 전환을 해야죠. 많지는 않지만 인력 재교육도 해야 되고요. 또 새로운 모델도 개발해야 되거든요. 부품업체들의 그 공급망이 안정화돼야 되고 판매망이니 AS망 이런 쪽을까지 하면 그게 생태계까지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비용은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하이차, 마힌드라 그룹, 그리고 산업은행. 외국 자본은 탐욕스러웠고 정부와 채권단은 이들의 먹튀를 방관했습니다. 파업으로 맞섰던 해고 노동자들은 공권력에 짓밟혔고 여전히 손배소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이제 국가기관만이라도 손해배상 소송만큼은 취하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64번째 시간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일우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입입니다. 자, 그리고 이동경 기자. 네, 취재기자 이동경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손님 한 분 모셨어요. 소개를 좀 이동경 기자가 해주시죠. 이창근 선생님이시라고요. 우리 쌍용차 해고 노동자셨고 지금은 한 명의 쌍용차 노동자신 거죠. 이제는 네네, 복직을 그렇습니다.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희 기자들한테는 이창근 당시 이제 기획실장님이 낯이 있고 익숙한 게 당시 이제 노조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기자들에게 안의 상황들, 뭐 파업의 진행 상황, 뭐 교섭 상황 이런 것들을 일일이 또 알려주시고 소통을 하셨기 때문에 기자들은 이창근 실장님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인연으로 조금 오늘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인터뷰도 많이 하셨죠. 네. 네.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에 쌍용차, 드래곤 모터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조금 주목을 많이 받게 됐는데 황동욱 감독이 아예 이 쌍용차 사태를 참고했다. 이것에 저희 스트레이트는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이창근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셨으니까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좀 어떠시던가요? 좀 묘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묘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재미는 있었다. 재미있었어요? 네. 동료가 보내준 그 짧은 한 1분 안 되는 영상이 있었어요. 오징어 게임에 아마 그거를 찍었던 것 같더라고요. 한 10몇 초 보다가 이게 볼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진압 장면을 보내줬더라고요. 네. 이건 누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보내준다고 해서 봤는데 그래서 안 봤어요, 사실은. 그리고 추석 연휴 끝나고 다들 이제 관련해서 말들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죠. 봤는데 의외로 뭐 쌍용차 관련해서는 내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량 자체가
충분히 어떤 은유라든지 비유로서 많이 표현됐다 싶어서 봤는데 보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 또 달라요, 이 느낌이. 그때는 못 느꼈었는데 당시에 그때 페이스북에 쓰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과 다르게 예. 딱지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딱지치기를 당시에는 무관한 걸로 이해했어요, 저는.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2009년도 파업 당시에 도장공장 옥상에서 우리 동료들이 맞는 모습이 완전 딱지치기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이 두드려 맞으니까 곤봉으로 때리고 방패로 찍으니까 사람이 막 뒤집어지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걸 멀리서 관찰한 지금 그 영상이 있긴 한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 또 줄다리기나 이 과정도 나중에 보니까 파업 안에서도 또 공장 밖에서도 너 아니면 내가 죽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극단적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봤던 오징어 게임과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된 이건 또 너무 다른 느낌. 이런 느낌이다. 사실 거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약간 트라우마를 겪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이제 악몽을 꿀 때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진압 장면이 나오는데 조금 그런 장면들은 보시기가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불편하긴 하고 근데 더 다른 문제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회상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보니까 문제는 복직하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나간 분들 1600명, 1800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그 가족들이 당시에 초등학교나 저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이미 이제 성인이 됐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이 이것을 자녀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패배감으로 볼 거고 이런 느낌을 딱 받으니까 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물론 복직하기 전에는 복직을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를 사실 많이 과장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내 스스로도 보면 좀 못하지도 했구나 하는 자괴감이 좀 먼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면 그래서 말대기가 좀 쉽지 않다. 특히나 거기 나오는 이정재 배우가 나오는 그 역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직한 노동자들랑 관계가 없거든요. 어찌 보면 희망퇴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상황이나 상태나 이것을 우리가 노동조합을 했던 우리 시각으로 싸움을 했던 내 입장과 판단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입대기가 점점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조심스러우실 수밖에 없는 입장도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글 남겨주신 거에 보면 오징어 게임이 남긴 메시지가 함께 살자는 것이다라는 그 느낌을 받으셨다는 건 어떻게? 저희가 2009년 파업을 하고 주요한 구호가 2개였어요. 색깔로 보면 초록색 이런 느낌이 함께 살자였고 붉은 머리띠를 연상하는 붉은색이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주장 2가지를 했었는데 말 그대로 진짜 수사적으로 그냥 함께 살자가 아니고 다양한 면에서 지금 정리해고가 아닌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일방적 진압 이후에 고통과 상처가 일방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을 이건 어쨌든 사회적으로 분배해야 되는 게 있다. 사회적 힘으로서 그런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징어 게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단상이든 글이든 글 좀 쓴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징어 게임을 손을 대지 않습니까? 또 너무 많이 되니까 나중에 안 되는 경우가 봤을 정도로. 근데 거기에서 함께 살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저희 주장이죠. 황 감독님이 그렇게 의도를 했거나 하셨다라는 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순간 자기가 곤경에 처했을 때 남을 그냥 밀치고 팔을 꺾고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러지 않는가. 아까 전 되게 주목했었거든요. 그 사람을 해고 노동자로 감독이 픽을 했다? 그럼 이게 뭘까? 그렇게 좀 쭉 이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태어난 DNA가 있지만 또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획득된 DNA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굴곡이 심했던 어떤 시기 그걸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느꼈던 어떤 바 그럼 여기에 주목한 게 아닐까.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2009년에 함께 살자를 주장했고 전 여전히 그 말의 힘은 지금까지 유효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감독이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그렇다라고 저는 그냥 당사자로서 얘기를 했던 거죠. 저는 지금 잠깐 놀란 게 사실 못 읽어봤어요. 그 페이스북에 쓰신 거는. 제가 지금 함께 살지 그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좀 그런 게 아닐까 싶더라. 왜냐하면 거기 그 주인공의
캐릭터와 설정이라는 게 널 죽여야 내가 사는 그 체제를 어떻게든 거부하고 싶은 사람인 거잖아요. 이 사람은 좀 나 살자고 너 죽지 말고 좀 같이 좀 살아보자. 그런 면에서 이 쌍용차의 이 당시의 파업 상황과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이정재 씨의 그런 성격과 그 전체적인 오징어 게임의 판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좀 조금 놀랐습니다. 이게 저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감독이 쌍용차 사태를 참고했다는 걸 먼저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노동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먼저 돌았어요? 저 그 선후 관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감독은 이미 밝힌 상태잖아요. 쌍용차 사태를 참고했다. 그거는 감독님이 하필 인터뷰 하셨을 때 그때 공동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 하기 제가 3일 전인가 제가 글을 쓴 거고 그게 또 일부 기사화 됐어요. 얘기하기 전에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아마 그 질문이 들어간 것 같고 더 직접적으로 그래서 봤는데 물론 이제 우리 동료들이라든지 또 사람들은 미리 그거를 확인을 했죠. 그 진압 장면을 가지고 이거 분명히 쌍용이다. 두려움 못 떴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선우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감독님이 조금 더 강조를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 이창원 선생님께서는 몇 년도 입사하셨던 거예요? 저는 보기보다는 입사가 늦어요. 29살 만으로 꽉 채워가지고 2001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2001년에 입사하셔서 2009년에 일단 해고가 되고 해고를 당하셨고 그리고 복직은 너는 언제? 16년도에 했습니다. 16년도. 단계적 합의 직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오늘 화면에서도 봤고 이제 최근에 이제 복직하신 분 노동자 두 분의 이야기를 또 듣기도 했는데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해고 노동자 가운데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안에 이제 복직이 단계적으로 하신 분들이든 복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든 그런 소식이 좀 가장 힘들지 않으셨을까 좀 짐작이 됩니다만 어떠셨는지. 저는 30명의 우리 그 동료 그리고 가족들이 사망을 하셨을 때 그걸 보도자를 제가 썼어요 계속. 공교롭게 그래 됐죠. 이제 언론 담당이어서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막 썼습니다. 정신없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근데 이게 문제는 죽음의 패턴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자살의 패턴이라든지. 나중에 너무 겁이 났어요 그게. 이랬으면 안 되겠구나. 이 모방을 하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처해 상황이는 똑같으니까. 베르테르 효과 같이 이렇게 또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기자랑 통화를 하면서 형 이건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화나고 뭐 그런 거 알겠는데 최대한 드라이하게 써야 된다. 위험하다. 그게 한 7번째, 8번째 넘어갈 때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로는 막 넘어가요. 한 17번째, 8번째까지. 제가 쭉 리스트를 쭉 해서 따져보니까 사망하지 않은 달이 10월인가 딱 한 달 빠지고 나머지 달은 다 사망을 하신 거예요. 아이고. 나중에는 일정하게 이제 모집단이 만들어지니까 나이, 남녀,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이분이 이런 것들이 통계가 내고 싶지 않지만 통계가 쭉 잡히는 거예요. 인원이 많아져 버리니까. 그래서 해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죽음은 쌓이지. 그리고 가장 괴로웠던 거는 어느 순간 쌍용자동차 문제가 이 노동자들의 죽음의 문제로 확 옮겨왔던 거거든요. 쟁점 자체가. 우리는 지금 정리해고 무효 소송을 하고 있고 부당한 진압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옮겨다 보니까 측은하고 안 됐고 이런 시선은 충분히 고맙고 알겠는데 오히려 이게 장벽이에요. 더 못 뚫고 나가겠는 거야.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접근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가장 다퉜던 문제가 정리해고의 부당성 가운데 회계 주장 문제라든지 기술 유출 문제 이런 매우 쟁점적이고 이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정리해고 무효 소송을 이끌어낸 2014년 2월달 2심 소송에서 이겼던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사회적으로는 납득되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할까? 2심 재판부에 대한 그래도 이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좀 배려해줬다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은 죽음으로 끌려 들어갔다가 죽음의 늪에서 저희가 못 빠져나오는 이 어떤 역설에 탁 갇혀지는 이런 느낌도 매우 받다 보니까 객관적이어야 되고 좀 중립적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흔들렸어요. 이 죽음을 대하는 저희 태도가 어떨 때는 격렬하고 어떨 때는 너무 냉소적이고
왜냐하면 너무 똑같으니까 어떨 때는 진짜 보도자료에다가 이름하고 이것만 바꿔 쓰면 된다고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벽을 쳐도 막 더 강하게 튀어나온 느낌. 그런 상황이 계속 직면되다 보니까 진짜 저희 농담차마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일정하게 3, 4년 동안은 옷에 향내를 그냥 묻히고 산다고. 이게 향내가 떠날 날이 없거든요. 복직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보지만 희망퇴직이라든지 떠난 사람들을 볼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각자 다 그 생계전선에서 싸우니까 이분들을 보는 유일한 곳이 장례식장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몇 번 반복되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첫 번째 한두 번은 이게 너무 막 오만 감정이 막 쌓이고 아시겠지만 멀리 있는 적은 우리가 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라든지 여기는 못하더라도 가까이에 있는 아쉬움, 동료들에 대한 이 불편함 이거는 격렬하거든요. 우리끼리 그 싸우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참 우리끼리 너무 다투게 되는 작은 문제 가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또 그 단계적으로 복직을 하다 보면 복직을 하신 분과 아직 복직을 하지 못하신 분들 함께 어쨌든 싸우셨고 2009년에 같이 그 공장에 평택에 계셨던 분들 가운데에서도 뭐 반목이라든지 이런 흔히 이제 노노 갈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좀 괴로우시지 않았을까. 이제는 조금 다 마무리가 돼서 해결이 좀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게 당장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응어리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일괄 타결을 못한 것은 저희의 힘 부족이다. 이렇게 자책을 하고 단계적으로 수용을 했지만 과정에서 불신이든 뭐 미움이든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뭐 단면이 뭐가 착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국면이든 간에 쌍용은 그냥 막 뜯긴 느낌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칼럼에다가 뜯긴 목숨이라고 했는 이유도 이게 진짜 막 이게 강제로 뜯겨 나가는 거 잘려 나가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다시 딱 붙일 수도 있고 하니까 뜯기고 찢어 나가니까 이 봉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계적 복직 문제라든지 또 선정 기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 또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결정하고 이해야 될 문제다 보니까 그게 가장 좀 괴로웠던 거 아닌가. 또 시간이 워낙 세월이 워낙 길었잖아요. 이게 또 그거를 노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스스로 지치게. 그러다 보면은 이 안에서 또 힘들어지고 한 몇 달 얘기도 아니고 지금 몇 년에 걸친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파업 애초에 시작부터 가면은 거의 10년이 넘은 10년이 넘게. 일인 이제 12년 건데. 네. 이 복직이라는 거요. 어땠어요? 그러니까 계속 회사가 말을 바꾼 거예요? 안 된다, 늦어진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 뭐 비교적 일찍 복직은 하셨는데 그 뒤에 과정들을 보면은 어떻게 진행됐던 것 같으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회사가 복직시켜야 될 이유는 없죠.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저희가 정리해고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손배랑은 다른 정리해고의 정당성 자체를 논하는 거기 2010년 11월에 1심을 붙어서 1심이 졌어요. 2심을 5년 걸려서 2014년 2월 달에 2월 7일로 기억하는데 이겼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나라가 난리 났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였어. 2심 서울고법에서 이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 누구나. 깜짝 놀랐죠. 당연히 이른바 백러시가 심해진 거죠. 산업, 재계, 뭐 등등등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쌍용 이렇게 정리해고 무효다 찍으면 앞으로 정리해고 어떻게 하냐부터 해서 난리 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기고 이게 대법에서 그해 2014년 11월 13일 날 마침 오늘이에요. 오늘 녹화는 오늘 딱 찍혔죠. 파기환송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1년도 안 돼 물거품이 됐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련하네요. 아련해. 너무 좋았고 너무 기뻤고 진짜. 2심 때요? 2심 때 너무 기뻤고 그만큼 또 허탈하셨을 테고. 그렇죠. 그 허탈함. 그러니까 진짜 영혼이 쑥 빠져나간 느낌. 손배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 또 중요한 판결이 남아 있는데 이게 워낙 액수가 크고 조합원 분들이나 노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직원분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부담인데 특히 그 경찰 쪽에서도 계속 손배소를 멈추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손배소 문제가 이게 사실은 저희는 손배소라 얘기하지만
엄밀히 보면 구상권 문제거든요. 예. 구상권 문제인데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헌법상 가지고 노동 3권이 우선 아니냐라는 거고. 근데 그 내용을 뭐 다들 이번에 취재하면서 아셨겠지만 경찰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물적 피해예요. 네네. 진압하다가 경찰이 맞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보상하세요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 다 떨어지고 인적 피해가 아니라 물적 피해. 헬기가 파손됐다. 네. 크레인 기중기가 좀 문제가 됐다. 이걸 가지고 지금 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 건 저희인데 몽둥이로 맞았는데 때린 몽둥이가 좀 부러지거나 했다라고 지금 구상하는 거다.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다. 저희한테. 그런 입장이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다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거든요. 국가선배와 관련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2018년에 경찰청,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에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인권 침해 진상조사 같은 걸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감령 청장이었습니다. 공식 사과를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 뭐냐면 부당한 진압이었고 잘못됐다는 인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당한 진압의 수단, 즉 기중기라든지 헬기라든지 이게 피해를 받아 다시 그대로 있는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만약에 지금 처리한다고 하면 배임 문제에 걸린다? 이런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국회나 혹은 정부에서 대통령령이라든지 국회에서 배임에 해당하지 않게끔 이 문제를 특별히 다른 정도로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그 이은주 정의당 의원 포함해서 142명이에요. 국회의원이. 142명이 대법원에다가 탄원을 낸 거죠. 이게 좀 정리해달라고 하는. 네, 탄원돼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탄원되고 결의안도 통과됐고요. 그 직후에. 네, 통과됐습니다. 117명에서 142명이 이제 통과를 시켜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손배가압류는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주간지에서도 기획 기사로 몇 주간 쓴 적이 있어요. 가장 고약한 방법이죠. 이게 다른 나라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주장하면 보통 들어오는 소리가 뭐냐면 다른 나라는 쌍용 한국 노동자들처럼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지 않아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달리 보면 그렇다면 해고되고 나서 삶이 수평이동 정도라도 될 수 있는 조건인가? 그게 아닌 거거든요. 안전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배가압류 국가 이름으로 된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아쉽다. 지금 정부에 노동 존중을 표방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법, 뭐 예를 들어서 행정명령 등등 여러 가지가 수단이 있거든요. 정교조 합법화 문제도 마찬가지 않지 않습니까? 법의 노조 문제도 행정명령으로 충분히 영으로 가능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끌고 있는 것들 보면 굉장히 아쉽다. 이게 실제로 가압류가 막 첫 달 월급이 되고 막 그래서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뭐랄까 손배소의 위력을 이미 한번 확인을 하셨지 않나요? 그렇죠. 2019년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2016년에 복직하고 나서 2달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35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중에 50% 한 180만 원 가량이 딱 떼이는 거예요. 그때 회사에서 뗀 거예요. 회사에서 월급 받아 보니까 딱 반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넉 달인가를 떼가지고 그만뒀었는데 넉 달이나 되셨어요? 네, 이거 왜 그러냐면 딴 사람은 다 뗐냐 그렇지 않죠. 2009년 당시에 정리해고 시키면서 손배가압류 들어왔는데 퇴직금이 남아 있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뭐 가정도 어려워서 2008년에 이미 퇴직 중간정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없어요 사실. 1,000만 원이 안 될 정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잡아야 되는데 예를 4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600이 남은 거예요. 600이 남아갔는데 이거를 징수한 거죠. 석 달, 몇 달. 마찬가지로 2019년에 복직한 분들도 이게 지금 2달인가 이렇게 집행을 되다가 이게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중지된 걸로. 그 경찰청장에 나서서 사과를 했고 인정을 했으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이제 후속 조치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저 배임에 걸린다 뭐 이런 거로 지금 예. 버티고 있는 거라는 인상을 받아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난 경찰의 수장이지 뭐 내가 뭘 해야 될 더 이상의 책임은 없다라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경찰 조직 자체가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우리는 이런 식의. 그 정상적이라면은 이게 그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법이든 뭐든 그러면은 배임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그거를 뜯어 고치는 쪽으로 일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날 그건 사실 그대로 두고 배임이다. 임감용 청장이 한 자리에서 그 두 개의 진술을 한 거거든요.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미안하다, 인정한다. 경찰청 내부의 조사로 인해서 인정을 한 거다라는 진술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법대로 판단을 받겠다라는 걸 한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가 보도에도 썼지만 이게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논리 구조가 끊어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전혀 다른 별개의 개별 연결되지 않은 별개의 진술을 한 자리에서 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전히 좀 공론화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손배소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묘한 게 사실 선배 가압류 뭐 28억 이런 게 저희가 뭐 손에 만져보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냄새를 맡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일상을 살면서는 없어요. 안 보인다고. 근데 문제는 일상을 사는 게 아니라 안개가 쫙 끼어 있는 어떤 데를 걷고 있는데 발목 아래가 지금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거기에 지뢰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이거 너무 아찔한 거예요. 너무 아찔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정말 다가왔거든요. 이제는 1심, 2심이 사실은 패소로 판단이 났고 대법원 판단이 회사에서 건 것과 경찰이 건 걸 두 개 다 남아 있으니까 부담이 상당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쌍용차가 오늘 뭐 저희도 짚어드렸습니다만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면서 노동자들의 삶도 상당히 좀 어려움들이 많으셨는데 상하이차하고 이제 마인드라 얘기 짧게 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화나더라고요.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는 마인드라 같은 경우도 티볼리 관련해서 나름 또 쌍용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자부심이 있는 차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정도의 헐값에 회사를 사서 기술을 좀 빼가고 약속했던 투자도 다 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보면 중국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은 말을 좀 인도보다 많은 것 같긴 한데 인도 경영진들은 말을 좀 아끼는 편이었어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공수표 남발은 하지 않는데 그런 문화 차이가 좀 있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를 국빈 방문하셔서 모디 총리 만나고 아난드 회장을 만났어요. 직접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게 고맙게 느꼈어요. 저희들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문제 좀 잘 해결해달라.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인도가 사실은 굉장히 넓은 시장이에요. 인도도. 그렇죠. 인구도 워낙 많고 자동차도 시장 자체도 이제 앞으로 엄청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티볼리를 베이스로 한 이른바 XUV 300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가 인도에서 팔리고 있어요. 마인드라에 팔고 있는 것 중에 5대 중에 한 대가 XUV 300이에요. 맞습니다. 이걸 지금 550억에 저희가 지금 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티볼리가 현재까지 누적 판매 숫자만 따져도 1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완전히 효자 차량이란 말이죠. 늘 이래왔어 쌍용이 경영진들이. 마인드라 할 때는 S102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티볼리 베이스를 인도에 넘겼다고 하면 상하이 때는 S100 프로젝트라고 해서 카이런 도면부터 해서 예전에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기사도 많이 나고 그게 통으로 넘어가는. 중국은 잘 아시겠지만 중앙 집권적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기술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께 다 갔는데 이 자체가 상하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를 중심으로 한 중국 시장 전체 자동차에 이제 업이 되는 거죠. 실력이라든지 도면이라든지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술 유출이 이거는 국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수자가 어쨌든 나타났고 에디슨 모터스가 이제 쌍용차를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상당히 유력하다고 그렇게 보면 될 되겠죠. 확률이 네. 높은 상황인데 그동안의 상하이차라든지 마인드라 같은 해외 기업, 해외 자본에서 국내 자본이 어쨌든 다시 들어온다는 점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하시지 않을까 안에 계신 구성원분들은 물론 이제 우려와 걱정도 있으시겠지만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말 잘해야 되죠. 네. 아마 강영권 회장, 에디스 모터스 회장님이더라고요. 네. 그분이 아마도 나중에 이제 보실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일단 강영권 회장님의 살아온 이력에 대한 믿음이 좀 있다. 쌍용자동차는 자동차 어떤 그 생산, 판매 요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쌍용자동차가 어떤 기업인가, 그리고 왜 이 기업이 존속해야 되고 어떤 가치를 사회적으로 다시 내놓을 수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을 더 할 수 있는지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현대기아차가 지금 87%로 해당하는 대단한 점유율이 있거든요. 거의 독과점 형태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따라서 쌍용자동차가 거기에 맞설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어떤 자세로 새롭게 기업을 만들 거냐, 네. 캐치프레이즈는 어떻게 걸고,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쌍용자동차가 어떤 의미인가, 저는 이게 정립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로 됐을 때 저는 충분히 여러 가지 경쟁력, 시너지 낼 수 있겠다. 단순히 이것을 얼마를 투자를 받아서 몇만 캐파 유지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쌍용자동차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혹은 지난 굴곡의 역사에서도 쌍용자동차를 버리지 않았던 사실 국민들의 마음하고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포맷으로 갔으면 좋겠고, 충분히 그런 그 감성 혹은 어떤 경영 마인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부나 산업은행이 좀 더 나서야 된다 저는 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최근 말씀은 굉장히 위험하다. 쌍용자동차가 마루타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단협 3년 뭐 정상화될 때까지 파업하지 마라. 현재도 기업노조라서 파업은 안 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여기 쌍용자동차를 몇백억 투자하는 그 명분으로 마루타 삼아서 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GM 한국이 어려워졌을 때 8천억 산업은행이 지원한 바가 있거든요. 네, 네. 물론 지분율이 다르기 때문에 2대 주주예요. 산업은행이 GM 한국에 대해서는. 다만 쌍용에서는 채권자긴 한데 1,900억 채권이 있지만 출자전환 해버리면 주주가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방식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 그리고 강영권 회장의 현재 가지고 있는 경영 마인드가 조금 더 시너지를 낸다고 하면 쌍용자동차는 무너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긴 시간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가슴 또 한 곳 깊숙이 좀 있었던 상처와 관련된 이야기도 저희가 좀 많이 여쭤봤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셨고 또 한동안은 좀 잠시 우리 기억에서 멀어진 듯 했습니다만은 쌍용차를 또 응원하셨던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책 가져오셨어요? 네, 가져오셨어요? 네, 어디 있어요? 책 가방에 있습니다. 해보일기라는 또 책을 또 저서로 집필을 하셔가지고 단 한 명 한 분이라도, 시청자 한 분이라도 저희의 보도를 보고 그날의 일들, 그리고 그날 실제 노동자들이 느꼈을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로서. 그러니까 저부터도 이제 읽어볼 건데 그런 두껍네요. 이 기록이 이제 켜켜이 여기 쌓여 있는 건데 본인 르포형 수페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것저것 감상들을 남겨놓으신 거죠, 그 당시에. 그 전쟁터 같은 곳에서의. 저도 읽어볼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또 이동영 기자 취재하면서도 좀 많이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을 것 같은 그런 취재 애썼고 클로징하고 저희 이제 인사 나누시죠. 네, 스트레이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본방사수. 본방사수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근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